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빅밸류 회사 소개 너무 잘해 주셔서 소개를 준비했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여러 기업들이 최근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된 관심이 워낙 늘어나고 있고 금융이나 IT 쪽에서는 이제 거의 현업에서 너무 잘 쓰고 계시는데 특히 도시부동산 쪽이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는 좀 도입이 좀 더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아무래도 기술에 대한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굉장히 많은 기업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봐야 구체적으로 저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해외에 지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토부 도시정책과하고 진행하고 있는 R&D 과제가 있어서 R&D 과제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험 부분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작년이죠. 작년에 아마 여러분이 인공지능 제일 처음 들었던 건 알파고였을 것 같아요. 알파고 같은데 알파고가 그 다음에 후속으로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상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파고가 만든 인공지능은 우리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시뮬레이션 단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었기 때문에 바둑같이 굉장히 작은 차원에서만, 작은 세상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아마 그 다음 단계에 돌입했던 게 스타크래프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실에 적용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임팩트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생성 AI라는 게 저희를 막 지금 후벼 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이 생성형 AI를 디지털 정부가 무조건 도입하겠다 막 이런 선언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모든 AI 기업들이 지금 사내 핵심 기술로 생성형 AI를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 이게 아마 미술 무슨 대회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작은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대회인데 거기서 이제 미술 대회를 열었는데 1등을 했어요. 1등 한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이거 그냥 생성형 AI로 만든 거예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대상을 받으면서 드디어 인간이 유일하게 인공지능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예술과 창작의 분야도 넘어가는구나 라는 위기감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1등을 시켜준 AI 이름이 미드전이에요. 미드전이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미드전이 모델인데 제가 그 모델한테 똑같이 한번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자료를 만들면서 시켜봤어요.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 디자인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서울의 조감도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도시계획, 지속 가능성과 같은 측면을 강조하여 묘사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를 한 개 만들고 산책로 5개 정도 이렇게 풍부하게 좀 그려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어이가 없죠.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 괜찮네. 그러고서는 한번 더 심도 있게 물어봤어요. 그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가득한 이제 번화한 서울거리를 좀 묘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거나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현대도시계획의 정수를 포착하세요. 어려운 말이죠. 그 다음에 보행자, 활기찬 상점, 생동감 넘치는 색감으로 거리의 분위기를 연출하여 미니멀하고 활기찬 느낌을 연출하시고 이제 아티스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장 미셸, 조지아 오키프와 같은 아티스트의 영감을 받아서 디지털 페인팅 매체의 장면을 렌더링하세요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활기찬 이 도심의 거리를 사람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도시에 상가를 넣어주고 교통수단도 다 이제 트램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원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공원 풍경을 그리는데 피크닉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름다운 자연에 잘 계획된 레크레이션 시설과 사람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하되 이게 여기서 이제 인상주의 미술가인 클로드 모네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화, 활력, 업무 간의 균형과 같은 강력한 주제를 강조하여 단결, 성장,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공원을 그려줬죠. 공원을 그려주고 나무도 굉장히 풍성하게 잘 그려줬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이게 아직까지 얘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네, 잘 못 알아들어서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채팅 인터페이스로 디스코드라는 데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명령했던 똑같은 명령어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부여를 해주면 미드저니가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아가지고 도시의 조각도를 버드아이 뷰로 한번 그려봐라. 그럼 얘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려요. 대충 그린 다음에 다음 인공지능한테 넘깁니다. 다음 레이한테 넘겨서 네가 더 상세화해, 네가 더 상세화해, 네가 더 상세화해. 더 잘 그려봐, 더 현실같이 그려봐. 이걸 이제 계속 바톤 터치하면서 이렇게 넘깁니다. 넘겨서 100%까지 이제 딱 가고 나면 93%, 100%. 네, 그럼 이런 그림을 그려줘요. 네, 어느 게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만약에 네 번째 그림이 좀 상세해서 마음에 든다. 네 번째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그림을 열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좀 이상하다. 여기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좀 이상하고, 이 부분도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주면 제가 지시한 것만 다시 그립니다. 다시 그려서 지금 뿌였죠? 뿌연 게 이제 대충 그린 거예요. 그다음 레이한테 넘겨서 네가 더 자세히 그려, 더 자세히 그려, 더 자세히 그리면서 이제 바톤 터치로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줘서 네, 최종 결과물을 이제 선택해서 쓰시려고. 아까 제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던 부분들은 이제 다 수정을 해가지고 고쳐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미지 쪽에 이게 2022년 버전이에요. 2022년 버전이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영상까지 제작을 합니다. 영상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를 주면 가령 이미지를 주거나 선 같은 걸 그려주면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 잘 못 그리시는 분들도 대충 그려주면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다시 표현해주는 이런 정도까지 AI가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네. 발전을 그리고 요새는 그래서 웹툰도 직접 안 그리고 그냥 사람 사진으로 이렇게 몇 개 장면 주고서는 이 캐릭터로 그려 그러면은 알아서 다 그려줍니다. 네이버 웹툰도 최근에 발표를 했죠. 네이버 웹툰이 그 생성형 이미지 그 카툰 생성 쪽에 최근에 1위를 했어요. 논문 발표에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한 축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한 축이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챗GPT라고 하는 이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회사에서 내놓은 이제 챗GPT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LLM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 언어 모델 쪽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임팩트 있는 결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 만들면서 물어봤어요. 서울주택공사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랬더니 굉장히 긴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픈 AI가 한국어를 당시에 전체 학습의 4%가 밖에 안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글로 굉장히 설명을 잘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써보고 싶으시면 여기 그 QR코드 있으니까 찍으셔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아마 이제는 거의 대부분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요거 카톡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카톡으로도 이제 국내도 LLM 시장이 워낙 커져가지고 이 지금 뭐 하나은행 이런 데도 다 이 회사랑 지금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수업을 통해서 카카오톡 친구 등록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딸도 이거 쓰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딸이 학교에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고 얘를 펴놓고서는 계속 자기 소개 내용을 이제 나 몇 살이고 나는 뭐 어떻고 이렇게 몇 개 주더니 잘 좀 써봐 그래가지고 얘한테 계속 쓰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 생성형 AI 자체를. 저희 직원들도 최근에는 프로그래밍 해라 그러면은 이걸 켜가지고 얘한테 프로그램을 시킵니다. 자기는 안 하고. 그래서 뭐 하냐 그러면은 제가 일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AI 기술이 엄청나게 변했고 우리 현실에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술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커졌지? 커지고 왜 여기까지 왔지? 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는 좀 어려워요. 정확히 이야기는 어려워서 제가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빅데이터 기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빅데이터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 회사의 직원들조차도 그 시스템 개발이랑 데이터베이스 담당하는 친구들 제외하고는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다 남다릅니다. 거의 산업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빅데이터는 약간 추상적인 그리고 약간 문과 감성이 좀 녹아있는 미래 비전이 좀 숨어있는 이런 형태의 단어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빅데이터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쪽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온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90년대 말부터 막 PC방도 생기고 두루넷 같은 인터넷이 막 발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막 생겨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친 듯이 그런 사이트들과 정보들이 범람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검색 엔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검색 엔진 많이 쓰잖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런 검색 엔진들을 막 쓰는데 이게 너무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저장하는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저장하는 비용이 진짜 실제로는 굉장히 비쌉니다.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게. 근데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이게 컴퓨터 같이 보이는데 앞에 보시면은 하드가 층층이 쌓여 있는 거예요. 레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스토리지들을 막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용량을 늘리려고 발악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엄청 비싸서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 너무 비싸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사업을 못 하겠다. 데이터가 더 늘어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검색 엔진을 마련할 수도 없고 회사가 운영하기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꾸 지우자 하던 시대예요. 그러다가 2003년에 이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다 문제였어요. 2003년에. 그래서 2003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고민들이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고민들이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가들이 이걸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도달을 못해요. 네, 도달을 못했는데 저희 구글 신이라고 써놨거든요. 구글 신이 이 업계는 구글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네. 지금도 계속 이 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구글 신이 2003년 10월에 논문을 하나 발표해줘요.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IT 업체의 고민을 다 끌어안고 모든 IT 업체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구글이 논문을 하나 딱 던져버립니다. 구글 파일 시스템. 이게 뭐였냐면은 구글이 원래 가난하게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창고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비싼 컴퓨터를 못 샀어요. 비싼 컴퓨터를 못 사고 싸구려 데스크탑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 검색 시스템을 구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싸구려 PC들을 병렬로 연결해서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면서 돈을 아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무지막지하게 하다가 찾고 찾아낸 다양한 방법들을 약간 경험적으로 썰을 풀어준 논문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더라, 저렇게 해보니까 괜찮더라 하는 되게 많은 실험의 결과물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 라는 내용을 담아줬는데 이게 그동안 IT 업계가 다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다 해결해줬어요. 이 논문 하나가. 그래서 와 이렇게 운영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고서는 이거를 또 지금 IT를 끌고 가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오픈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소스. 쉽게 말하면은 만들어서 니네가 다 가져다가 사업화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 난 이거 다 공개할 거야. 내가 만든 모든 지식적 재산을 다 공개할 거야. 라는 오픈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IT의 발전과 인공지능 발전, 빅데이터 발전을 거의 끌고 가는 유일한 하나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쪽은 다 오픈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도 만든 솔루션, 최근에
뭐 삼성 이런 데서 만든 솔루션의 90%는 오픈소스를 씁니다. 10%만 만들어요. 그 정도로 오픈소스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너무나 강력한데 아파치라고 하는 또 그 굉장한 재단이 있어요. 저희 여기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거 아마 우리 굉장히 오랫동안 보셨을 텐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동되게 만들어준 게 아파치예요. 네, 아파치 오픈소스였어요. 그래서 아파치가 오픈소스를 개방을 합니다. 구글 파일 시스템이 공개한 논문을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너치라는 프로젝트에서 NDFS라고 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개방을 해줬어요. 코드를. 그러니까 기업들이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구글이 제공해줬지, 소스는 아파치가 제공해줬지, 가져다가 우리 회사에 설치하고 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2004년이에요. 네, 2003년 10월에 공개하고 2004년에 오픈소스가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서 한 주장은 뭐였냐면은 간단한 겁니다. 데이터 너무 큰데 이거 한 컴퓨터에 저장하지 말고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여러 컴퓨터에 나눠서 저장하자. 그러면 이제 뭐 나눠져 있으면 어떻게? 그래서 얘가 주장한 거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있는 것처럼 가상화된 추상화라고 표현하는데 추상화된 파일 시스템만 보여주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드롭박스 같은 거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아마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파일이 내 핸드폰에 없는데 파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르면 그때 돼서 다운받아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네, 그거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파일은 잘게 쪼개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저장해놓고 내가 누르는 순간에 그때 모아서 줍시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근데 그거를 선언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게 구글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구현한 게 아파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갖다 쓰기 시작해요. 너무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하면서 이거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했던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파일로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는 옛날에는 엑셀 같이 잘 정리된 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였는데 여기 이미지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음악 파일도 상관없고 모든 멀티미디어가 다 데이터로서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또 두 번째는 구글 파일 시스템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데이터를 잘게 쪼갠 다음에 한 세 군데에다 복사해 놓으니까 괜찮더라. 여러분 컴퓨터 쓰다 보면 하드가 막 갑자기 뭐 배드가 떠가지고 없어지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어요. 그건 누가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그렇게 파일이 죽으면 사람들이 이걸 아까 레이드 같은 데서도 복제해 놓고서 쓰거든요. 근데 얘네가 해보니까 왜 세 개 복사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두 군데 복사했다가 둘 다 동시에 죽은 적이 있대요. 네. 세 개는 아직까지 안 죽었더라. 그래서 세 개가 괜찮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요. 근데 세 개가 효율적이더라 라고 해가지고 세 개를 저장하면 두 개가 동시에 죽더라도 하나를 빨리 다른 데다 복제해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산 저장이라는 이름이 이때 처음 나옵니다. 분산 저장, Distributed File System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1대 변화가 일어나요. 1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장점은 뭐냐? 아무리 큰 용량의 데이터가 나타나더라도 야, 컴퓨터 여러 대가 잘 나눠놓고 앞에서 파일 어디 있는지 관리, 지도로 이제 내비게이션만 잘 정리해놓으면 되겠네 라는 거였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장은 잘 되는데 여기서 내가 분석하려니까 무슨 일이냐면은 다시 한 군데로 다시 모아야 돼. 내 컴퓨터 다시 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트래픽이 사내 인터넷 트래픽만이 거의 마비가 된대요. 파일 용량은 이게 저장하기 편하니까 막 몇 테라씩 저장해놨는데 한 군데로 다시 모으려니까 엄청나게 트래픽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는 좀 무의미하겠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아파치에서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신이 들었나 봐요. 2004년 12월에 논문 하나 더 던져줍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분석하는 게 정답이야라고 하면서 맵리듀스라는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해주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저장을 한 데가 스토리지가 아니고 되게 싼 컴퓨터들이잖아요. 그럼 걔한테 뭐가 붙어 있냐면은 CPU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우리가 뭐 분석을 할 때 야 한 군데로 모아서 거기서 분석하려니까 손이 많이 가잖아요. 분석할 거를 그냥 던져주자. 데이터를 가져오지 말고 나 이런 거 분석하고 싶으니까는 네가 갖고 있는 파일에서 그 분석을 한 결과만 나한테 보내 라고 하는 방식으로 판을 바꿔줍니다. 근데 이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모든 PC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행될 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어서 이게 엄청난 또 혁신이었어요. 이걸 저희가 이제 맵리듀스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여줬다는 거예요. 줄여주는 방식으로 쿼리를 던질 수 있게 바꿔준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큰 파일이 여기저기 저장되어 있는 걸 한 군데로 보내는 게 힘들어서 이걸 했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각 컴퓨터가 해야 되는 일은 잘려진 파일만큼만 분석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 빅데이터 시스템은 어떠냐면은 한 1기가짜리 파일을 분석하는데 20초가 걸린다고 치면 1테라를 분석하는데도 21초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파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왜냐? 병렬로 연산이 되기 때문에 모든 명령어를 받아서 각 PC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는 자기한테 잘려진 파일 정도만 연산하면 돼요. 그리고 결과는 동시에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병렬 연산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대용량 파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1메가 하는데도 20초 걸려요. 네. 1KB 하는데도 20초 걸려요.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대용량으로 가면 갈수록 효율성이 있다. 네,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표된 논문까지 받아서 아파치가 다시 만들었어요. 싹 싸가지고 만들어서 이거 만드는 거를 주도한 인물이 더그 커팅이라는 분인데 그분 아들이 이 코끼리를 되게 좋아한대요. 장난감을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코끼리 모양 그대로 올려서 하둡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합니다. 이것도 오픈소스예요. 이게 이제 2006년 2월에 아파치 제너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전 세계 데이터 저장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끝났어요. 이걸로. 기존에 오라클 DB로 만들고 스토리지를 막 나스로 만들어서 막 레이드를 엄청 고가의 장비를 사가지고 대용량을 유지하던 시장이 이 한 판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데이터가 늘어나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모든 과정이 이게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이 소스를 가져다가 모든 업체가 다 쓰기 시작해요. 야후, 구글은 당연히 원래 있었으니까 상관없고 페이스북, 굉장히 많은 IT 업체들이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이걸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서 내부 시스템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났더니 비용도 절약돼, 데이터도 늘어나, 분석 속도도 늘어나.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또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이거를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툴을 만들었습니다. 관리 툴을 만들었는데 오픈소스 진영에서 가져다가 만들었으니까 본인들도 오픈소스로 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페이스북에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거 해보니까 RDB랑 똑같은 체계로 좀 쓸 수 있는 하이브 퀄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랬는데 이거 너무 괜찮아. 이거 내가 오픈소스로 내놓을게. 그래서 내놓습니다. 이러면서 야후도 내놓고 페이스북도 내놓고 여기저기 막 모든 IT 업체들이 본인들 내부에서 쓰던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소스코드를 다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둡만 쓸 필요 없고 하둡보다 더 잘 정리되어 있는 그 같이 쓰면 좋은 솔루션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모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둡 에코시스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한 2008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2008년부터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걸 다 가져다가 내부를 고치기 시작해요. 국내도 그렇고 국내외 가리지 않고 막 바꾸기 시작합니다. 실은 국내 같은 경우 2012년부터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좀 더 개선된 버전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기술의 소프트웨어적인 방향성을 바꾼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기술을 바꿨는데 그걸 누가 주도했냐면은 아파치 재단이 주도한 거고 그 아파치 재단이 주도하게 된 모든 힌트와 지식은 구글이 제공한 겁니다. 구글이 제공해서 이렇게 바뀌게 됐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결과가 IT 업계에서는 데이터를 아무리 저장해도 돈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요. 기존에 쓰던 비용 대비해서 10배, 20배의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에 큰 용량의 데이터 파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병렬적으로 연산이 되면서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IT 업계가 갑자기 이제 데이터 부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스토리지 가격도 같이 떨어졌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제가 2001년부터 개발을 했었는데 2001년, 2002년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사장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사장님 품위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저장할 거다. 그럼 왜 저장해야 되는지, 이걸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 설명해가지고 저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테이프로 말아가지고 창고에 저장해놓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왜냐면 비싸니까, 유지하기가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다 때려 넣어도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 둘 다 쓰입니다.
둘 다 안 쓰이지 않아요. 둘 다 쓰여요. 지금 빅데이터를 쓰는 모든 기관도 서비스가 넘어갈 때는 IDB를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비슷한 가격대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페타바이트까지 넘어가 버렸고, 저기는 이제 기가바이트 수준에서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라이센스야. 라이센스가 100% 무료입니다. 오픈 소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픈 소스로 서비스를 구성하면 오라클 같은 거 쓰면은 월에 뭐 연에 억 단위로 돈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라이센스 비용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유지 보수 비용이 올라가는데 여기 공짜예요. 물론 조금 쓰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무료다 라이센스가.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도 뭐 이미지가 됐든 우리 지도 같은 쉐이프가 됐든 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하드웨어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고 저사양으로도 병렬 처리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처리의 한계를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한 시중은행들은 2015년, 14년부터 이 빅데이터를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전에 시중은행 한 군데에서 제가 빅데이터를 도입한 팀한테 물어봤어요. 빅데이터 도입하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한 10분의 1 가격으로 빅데이터 라이센스를 내고 도입을 했는데 데이터를 기존에 쓰던 데이터를 다 밀어넣었는데도 20%밖에 안 쓰더래요. 80%가 남더래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무슨 데이터를 더 사다 여기다 밀어넣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고민이 시작됐냐면은, 야, 버릴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 데이터 버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니네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봐 라는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긴 것 같지만 2000년 3년부터 시작된 스토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빅데이터가 생겨나고 우리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여러분들 아마 그 데이터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하는데 큰 비용 안 들이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진과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안 없어지고. 그렇지만 그게 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겠어요?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기업에서 야, 데이터 많은데 이거 할 수 있는 거 좀 찾아봐 하다 보니 발전하기 시작한 게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 기술도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IT 기술이라는 건 비용과 이런 것들이 딱 접합이 돼서 그 순간에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이 컴퓨터 쪽에 들어오게 된 시기는 굉장히 일찍 도입이 됐어요. 1957년입니다. 1957년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프랑크 로젠블라트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57년에 논문을 한 편 냅니다. 네, 퍼센트론이라고 해가지고 더 퍼센트론이라는 논문을 내는데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네,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기계나 컴퓨터로 해봐야 하는 연산이 엔드 연산, 5월 연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사칭 연산하고 하던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 로젠블라트라는 분이 냈던 논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이거 엔드 연산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라는 거 설계할 필요 없이 내가 해보니까 데이터를 보여주면, 엔드 연산 결과물 데이터를 쭉 보여주면 얘가 엔드 연산이 돼. 5월 연산을 보여주면 5월 연산이 되고, XOR 연산을 보여주면 XOR 연산이 되는 공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데이터를 4개의 데이터를 한 5번 정도만 보여주면 모든 연산 결과물하고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는 공식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온 거예요. 이 논문을 보고 학계가 다 열광을 해요. 학계만 열광한 게 아니라 지금이랑 똑같아요. 산업계, 정부, 막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는구나 해가지고 모든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예산을 다 인공지능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교수들이 이리로 다 뛰어들어요. 다 뛰어들어가지고 이 연구에 다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는데, 역시 사람이 모이면 이제 그 판을 없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누가 딱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 알고리즘으로는 XOR을 못 맞힌다. 딴 건 다 맞추는데 XOR이라는 연산은, 이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XOR 연산은 이 2차원 평면에서 하나의 직선으로 구분할 수 없는, 이렇게 해서 비선형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곡선이나 2개의 선을 이어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그 처리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 XOR은 맞출 수가 없다. 로젠블라트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거는 학습이 안 되더라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진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학습시키지?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여기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같은 분께서 62년에 다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찾았다. 엑스월도 처리할 수 있는 다층 퍼센트라는 이론을 내가 발견했다 라고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내가 이게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학습하는지 학습 방법을 못 찾았다. 앞에 논문은 학습 방법까지 갖춰졌어요. 이렇게 학습하면 돼. 그래서 실제로 구현이 다 됐고 사람들이 다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학습할지 모르겠어 라고 결론을 내요. 그러고서는 이 시점부터가 우리가 인공지능의 첫 번째 겨울이라고 표현하는 시기입니다. 62년부터 해가지고 57년, 66년, 70년, 82년, 86년까지 정말 많은 연구진들이 뛰어들다가 한 70년대부터는 정부 출연 기금이 전부 잘려요. 아시겠지만 성과가 없으면 정부에서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R&D 예산이 지금 현재처럼 지금 막 이슈가 됐죠. R&D 예산을 마구마구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빠지고 이 로젠블라트라는 분은 자살을 하세요. 호수의 배를 끌고 나갔다가 안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뭐 자살을 한 것으로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참 동안 이게 답이 안 나요. 답이 안 나오다가 실은 80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쏟아지기 시작하는 와중에 86년도에 논문이 드디어 발표가 돼요. 이걸 이제 Learning Representation by Backpropagation이라는 논문이 나오는데 이 논문을 발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원래 이제 데이비드 러멜하트가 밝혀낸 거긴 한데 주저자니까 여기 참여했던 이제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쨌든 인공지능의 첫 번째 겨울을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인공신경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공지능이라고 안 쓰고 인공신경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인공신경망이 마구마구 성장을 해요. 마구마구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기존에 뭐 회귀 분석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낫다. 뭐 디시전 트리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다시 살아났어. 우리 여기에 연구를 해야 돼 라고 생각들을 쭉쭉쭉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은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인공신경만 가지고 뭐 이미지 인식도 지금 하는 거 다 그대로 합니다. 다 그대로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 잘 안 돼요. 학습이 잘 안 돼요. 아까처럼 막 이미지 뭐 이런 것들 잘 학습 못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0 아마 3년? 4년인가 발표됐는데 실은 연구는 한 12년, 11년부터 했을 거예요. 이때 이 시대가 뭐였냐면은 2011년도, 12년도가 야 알고리즘은 회귀 분석이나 인공신경망이나 뭐 랜덤 포레스트 같은 이런 뭐 앙상블 모델이나 결론적으로는 정답이 없더라. 정답이 없고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 써야 될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뭔가 완전히 무언가를 빗하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인간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얘는 딱 그 정도 수준이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까지가 2012년 직전까지 이 시대의 컴퓨터에서 데이터 학습 쪽에서 생각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논문도 발표를 해요. 자기가 데이터를 수십 종을 가지고 여러 연구기관들을 모여서 여러 알고리즘 다 돌려봤는데 성공적으로 하는 게 데이터마다 다 다르고 방법론마다 다 다르더라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프리 힌튼 아까 첫 번째 겨울을 통과시켰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랩실에 있는 연구원 2명과 제프리 힌튼도 이제 아마 같이 참여를 했을 텐데 논문을 하나를 발표를 했고 논문 발표 이전에 이런 대회가 있어요. 이게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대회인데 이미지 넷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미지 보시면 말, 강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게 강아지 정도의 폐김이 아니라 저기에 개 종류까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만 장의 이미지가 굉장히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를 이미지넷이라는 데 이제 연도별로 올라오고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맞추는 대회를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미지에 붙어있는 태그 네임을 이미지를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맞추는 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가 여기 보시면 2012년, 2011년 이게 뭐냐면은 에러율이에요. 에러율. 학습
학습을 다 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를 100장을 줬을 때 100장보다 훨씬 더 1000장을 줬을 때 틀림 확률이 28.2%였어요. 얘가 1등이에요. 1등. 2010년에 에러율 28.2%가 1등을 했습니다. 네. NEC UIUC라는 논문인데 저기 알고리즘인데 얘가 1등을 했었고 2011년에 25.8%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 2등이 거기서 25, 28% 에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2012년에 대회를 열었는데 이 제프리튼 교수가 포함되어 있는 랩실에서 알렉스넷이라는 것으로 여기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근데 1등이 무려 15.3%라는 듣도 보도 못한 에러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84.7%를 맞춰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얘기거든요. 존재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이 대회 기간 안에 학습이 다 끝나야 되고 학습된 결과 가중치를 가지고 이제 이 모델링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정도 그 정확도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슈가 돼요. 도대체 뭐냐? 뭘로 한 거냐? 근데 알고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1957년에 발표했던 그 인공신경망을 개선을 했어요. 개선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학습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모든 알고리즘들을 개선한 알렉스넷이라는 것으로 이미지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공지능도 다 공개해요. 그래서 이 논문을 통으로 다 공개를 하고 소스코드가 다 공개가 되면서 이때부터가 저희가 시대를 딥러닝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인공지능이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알고리즘 다 버리고 지금 다 버렸어요. 옛날 뭐 SVM이니 뭐 디시전 트리니 랜덤 포레스트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싹 다 사라지고요. 모든 알고리즘은 뉴럴 네트워크로 통일되는 시대가 이때부터 열립니다. 이걸 딥러닝의 저희는 시작이라고 해요. 이때부터 모든 분야가 이 알고리즘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알렉스넷에서 딱 도입했던 게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GPU예요. 그럼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혹시 미국 주식을 사셨으면 지금 많은 돈을 버셨을 텐데 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오르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한 맥락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도 똑같게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앞에 86년도에 발견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 되게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산을 직렬로 하지 않아도 돼요. 병렬로 해도 돼요. 그 정도로 다 파편화되어 있는 학습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기존에 학습을 할 때 우리가 학습이라는 건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켜야 되니까 계산을 시킬 대신에 CPU라는 걸 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CPU 쓰고 있는데 CPU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학습이 너무 느려요. 왜냐하면은 학습시켜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반복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CPU는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알렉스넷이 GPU를 사용을 했습니다. GPU가 뭐냐면은 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3D 데이터인데 3D 데이터가 저렇게 이제 그 3차원 공간 좌표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내가 눈으로 딱 어느 관점에서 어떤 빛을 비춰서 보였을 때 바로 어떻게 2D로 보여야 되냐 이런 사칭 연산을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GPU가 CPU보다 나은 건 아니라 GPU가 CPU보다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자체는 뭐냐면은 계산하려는 숫자의 크기를 굉장히 작게 가져갑니다. 가령 CPU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항공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CPU에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거의 1cm의 해상도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디테일한 숫자를 만질 수 있다고 하면은 GPU는 한 100m by 100m 정도가 얘가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뭉툭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CPU는 소수점 한 130짜리까지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 GPU는 소수점 한 30짜리, 40짜리 정도 수준에서 계산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면은 CPU 프로세서를 더 잘게 쪼개서 쓸 수 있습니다. 큰 숫자 안 넣어도 되니까 작은 숫자 안 넣어도 되니까 잘게 쪼개서 쓸 수 있고 이 데이터 학습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디테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까 이제 반복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거니까 대충 그쪽 동네로 계속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GPU를 쓰게 돼서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같은 가격에 이때 당시 CPU가 10코어라고 하면 동시에 10개의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때 지포스 타이탄 Z가 동시에 5760코어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사양은 똑같은데 여기는 큰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에 10개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한 번에 5760개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병렬로 연산해도 학습이 된다고 하면은 10개 계산한 것보다 5760개 계산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은 GPU가 모든 학습을 주도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GPU가 없으면 학습 자체를 못해요. 이미지 학습 같은 거 하면은 수업할 때도 제가 대학원에 수업을 하는데 수업할 때도 GPU가 없으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면 내일 끝나거든요. 지금 수업을 시작했는데 학습 과정이 내일 끝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GPU로 하면은 하루 걸릴 게 한 2, 3분이면 돌아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GPU가 나타나고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아무데나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얘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강점이 뭐냐면은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 퍼센트론이라는 게. 그래서 기존의 모든 학계에서 막혀있던 모든 계산에 의해서 뭐 수치 해석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제 학문에 의해서 막혀있던 모든 분야에 실은 이 인공지능을 다 갖다 쓰기 시작하세요. 다 갖다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면 결과적으로 이 이미지가 뭔지, 그 이미지 행동은 뭘 하고 있는지, 아까처럼 제가 그렇게 긴 텍스트를 주면 그 텍스트를 해석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학습이 가능한 수준으로 바뀌고, 이렇게 항공 영상을 주면 그 항공 영상으로 실제 지도를 그려내는 이런 알고리즘도, 저희가 이제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알고리즘도 너무나 손쉽게 지금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또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한 뭐 스토리상으로는 본인은 술 먹다가 얘기가 나와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이미지가 뭔지 해석하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반대로 내가 뭐를 주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 못했던 게,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줘 했을 때 실제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그럴듯하지 않았어요. 그럴듯하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이미지를 만드는 애한테 이미지를 하나 만들려고 한 다음에 한 명을 더 만드는 거예요. 더 만들어가지고 얘가 만든 이미지랑 실제 이미지랑 비교해서 가짜 이미지를 찾아내는 경찰을 하나 만들자. 인공지능 경찰을 하나 만들자. 그런 다음에 인공지능 경찰을 잠재워놓고 얘를 속이는 도둑을 다시 만들자. 이걸 두 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도둑이 경찰이 도저히 밝혀낼 수 없을 정도로 위조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위장을 잘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하는데, 학습 과정 어차피 컴퓨터가 하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갠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게 생성형 알고리즘을 만드는 시초가 됐어요. 시초가 돼가지고 엄청 빨리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의 이미지는 저 디퓨전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보셨듯이, 저희 보셨죠? 과정을 다음 순서한테 넘기면서, 앞에 과정은 똑같은데 이미지를 그려내는 과정을 다음 순서한테 넘기면서 대충 그려놓으면 다음 애가 더 상세하게 그려지는 과정으로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실에 가까워. 최근에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영상 프레임을 더 상세하게 그려냈다거나 이런 쪽으로 더 발전해가지고 아마 곧 있으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영화도 한 편 나올 것 같아요. 거의 HD급의 영화가 생성형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작게 뭐 한 5분짜리 영화들은 지금 업계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짧은 것들은.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여기저기 다 써야 되니까, 여러분 업계에도 다 써야 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이슈가 뭐 있었냐면은 언어 모델 쪽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어 모델 중에 여러 가지 언어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당시에 이제 가장 히트했던 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텍스트들을 막 모아가지고 학습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내일의 날씨는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문장들을 다 데이터를 뒤져봤더니 맑음이 나왔던 경우가 40%, 흐림이 나왔던 경우가 30%, 비가 나왔던 경우가 15%, 이렇게 확률 모형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나열해서 주면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단어가 확률적으로 과거에 어땠는지 요거를 데이터로 학습하는 모델이 언어 모델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뭐 N그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풀고 있었는데 2014년에 언어 모델 쪽에 그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도입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이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번역기가 엄청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언어로 단어를 전달한다는 인공지능한테 야, 지금까지 언어가 들어온 순서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거를 불어로 바꿔줘, 한국어로 바꿔줘, 이렇게 하는 학습 방법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구글 번역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성능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논문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번역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두 개의 언어를 적어도 이제 번역된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실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누가 신기한 걸 발견을 했어요. 역시 구글이 다시 한번 2017년에 대형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이때부터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글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논문을 어텐션 이즈 올 유 니즈라는 논문을 2017년에 발표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발휘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챗 GPT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알고리즘이 다 똑같이 이거예요. 전부 어텐션 모델입니다. 100% 어텐션 모델인데 이 어텐션 모델에 의해 가지고 이 언어 모델의 성능이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해서 지금은 그 수준이 여러분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언어 모델이 정착이 돼서 장착이 된 상태로 이미지까지 연동된 게 아까 보셨던 디퓨전 모델들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언어 모델이 오픈 AI에서 발표를 작년에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게 구글에서 더 이상 논문 발표를 하지 말아라고 내부 정책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논문 써서 밖으로 퍼블리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어쨌든 지금까지 보셨지만 오픈소스 진영의 대부분의 큰 흐름의 방향성은 구글에서 틀었거든요. 그때까지 실은 구글의 부사장으로 AI 부사장으로 있었던 분이 아까 제1의 겨울과 제2의 겨울을 헤쳐나왔던 제프리 틴 교수가 거기 부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 LLM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부사장도 퇴사를 하고 그만두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 과연 어디까지 기술이 공개돼야 되는가, 어디까지 오픈 소스로 이렇게 공유가 돼야 되는가, 이런 싸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는 좋죠. 계속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손쉽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LLM을 처음에 GPT에서 만든 다음에 개방을 안 했어요. 지금도 개방 안 하고 있어요. 개방 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을 근거로 만들었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페이스북이 내가 만든 거 공개할게. 그래서 라마라고 해서 데이터를 다 공개해버렸어요. 학습된 결과까지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이거 상용화로 써도 돼. 완전 오픈소스예요. 마음대로 써도 돼. 그렇게까지 공개가 돼서 지금은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도 정말 많은 LLM 모델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 원학습이 되게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LLM 모델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작년에 나온 모델의 그 논문인데 이제 인공지능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인공지능은 어떤 정확한 목적이 있었어야 돼. 이미지를 인식할 거야, 음성을 인식할 거야, 아니면은 나는 텍스트를 분석할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했었는데 이번에 LLM이 나와 보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얘가 뭐 써보신 분 알겠지만 코딩도 해줘, 그 다음에 뭐 분석도 해줘, 얘가 이야기도 써줘, 이미지도 만들어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대한 모델을 만들면 인간의 지식을 총집합을 시켜서 얘가 모든 걸 다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왜 이렇게 학습을 할까에 대한 고민들은 되게 많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 인공지능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 어떻게 학습했는지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다들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안에 있는 가중치가 여기 보시면은 가중치 개수가 뭐 540억 개 막 이래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열어서 볼 수가 없거든요. 열어서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대부분은 그래도 LLM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면은 LLM이 너무 많은 지식을 학습하다 보니까 굉장한 다중인격자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를 다 내포하고 있어서 지식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가중치 덩어리, 인공지능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쓸 때 그냥 쓰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유행하는 거는 프롬프트 러닝이라는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가 뭐냐면은 LLM을 쓰기 전에 앞단에 얘한테 인격을 주어주는 거예요. 넌 의사야, 넌 뭐야, 이렇게 앞에서 먼저 인격을 결정을 해주면 그 거대한 가중치 덩어리 중에서 나는 나 이쪽을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이쪽을 돌아섭니다. 돌아선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퓨샷, 제로샷, 프롬프트 학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게 챗 GPT한테 시킨 건데 처음에 그냥 팽아 이러고 던지면
얘가 답변을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이러고 하고 끝나요. 넌 펭귄이야? 그러면은 제 이름은 펭귄처럼 써있는 뭐 이러고서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프롬프트에다가 이 프롬프트에다 미리 이렇게 넣었습니다. 펭수처럼 말하는 챗봇으로 답변해줘. 아래는 펭수에 대한 내용 중 하나야. 팽하라고 하면 팽하라고 답변하고 펭수야 EBS는 어때? 그럼 EBS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에텐 이렇게 이제 그 프롬프트를 미리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만 사용자한테 보이는 거예요. 밑에만. 그럼 여기서 팽하 그러면은 얘가 바로 팽하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짧은 5줄의 내용 동안에 얘가 판단을 한 거예요. 이해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딱 이해해서 그 다음부터 전혀 다른 인격체처럼 답변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만든 챗GPT를 쓰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챗봇으로 쓰는 데가 많은데 들어가 보시면 태도가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앞에 프롬프트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로 이제 뭐 좀 싸가지게 얘기해도 돼 막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그 챗봇의 성격이 다 바뀌어요.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거대 모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픈 AI 모델은 하나예요. 정말 많은 업체들이 정말 많은 방식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프롬프트에 의해서 그걸 통제하지 그 학습된 모델 하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습 모델 하나 만드는데 지금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한 번 학습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용도로마다 학습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무지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한 번만 학습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 학습한 게 정말 많은 인격체를 다 내포하고 있는 지식 덩어리가 돼 있는 거고, 그거를 쓰는 사람들만 난 요 부분만 프롬프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영상인데, 회사에 있는 내부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SQL로 접근해도 되는 거를 저희 그 내부에서 그냥 이렇게 챗 GPT를 연동해놨어요. 그래서 뭐 전체 인구를 좀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 챗 GPT가 저희가 프롬프트 정의가 되어 있는 애가 이런 식으로 지도를 컨트롤해 버립니다. 지도를 컨트롤해서 시도별 인구수를 이렇게 보여주고, 남자 인구만 좀 보여줘봐. 그러면은 시점을 남자 인구로 다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팅을 통해서 저랑 채팅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얘가 맥락을 계속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팅 유저가 지금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는지를 이제 지도에다 이렇게 계속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추세를 보여달라거나 아니면 어떤 시점의 데이터를 보여달라거나 할 때 데이터를 계속 연동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챗GPT는 실은 API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부에서 컨트롤해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단점은 데이터가 가야 돼요. 네, 오픈 AI 본사로 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큰 사건이 그 삼성전자 내부에서 그 내부 기술 회의를 했는데 기술 회의 회의록을 쓰라고 그러니까 막내 직원이 회의록 쓰기 귀찮아서 그 기술 회의 내용을 그대로 오픈 AI에 올렸어요. 오픈 AI 보고 이거 회의록을 바꾸라고. 근데 기술이 유출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챗GPT 쓰지 말라고 아마 규정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들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픈 AI는 그렇습니다. 그 학습된 결과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페이스북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걸 다 개방해버렸어요. 냈다. 챗GPT 수준의 거를 그냥 다 개방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조금만 더 파인 튜닝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제 기업에 다 설치하는 버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의 시중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다 학습이 시작이 됐어요. 올해부터 계약이 다 돼서 내부 학습이 진행 중이고, 내부 직원용 챗봇, 그 다음에 대고객용 챗봇을 내부 데이터랑 연동해가지고 내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답변해줄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저희 메신저 채널에 챗GPT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그 챗GPT의 프롬프트에는 회사 내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뭐 휴가 처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걔가 답변을 해줘요. 휴가는 우리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생성된다 이런 것들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MS에서 오픈 AI에 투자를 많이 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붙이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팅이라고 해서 이메일 같은 거 쓸 때 내가 이렇게 개발식으로 써서 그냥 메일을 바꿔 코파일럿, 그러면 얘가
오자마자 써가지고 보고서도 써주고요. 이게 아마 지금 테스트 버전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PPT 같은 경우에 그냥 프레젠테이션 할 건데 10장 정도 만들어봐. 엄청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 엑셀도 정리해봐. 그러면은 얘가 애널라이징 해서 데이터 다 정리하고 피벗하고 차트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도 답변 가져가고 그래서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모델이에요. 네, 지금 엑셀을 정리하는 애도 그렇고 그 다음에 PPT를 사용하는 애도 그렇고 이메일을 쓰는 애도 그렇고 단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 정도로 그 가중치 안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와 이런 체계와 맥락을 다 학습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쓰일 수 있을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태고 이게 단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까 보셨듯이 알고리즘이 발표된 건 2017년이고 그걸 가져다가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한 게 2018년, 19년 개방이 되고 서비스로 지금 바뀌어서 우리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건 작년입니다. 그리고 올해를 맞이했어요. 이미지 쪽도 디퓨전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겐이 나온 게 2016년인가 그래요. 16년에 나오고 그게 디퓨전으로 바꾼 게 2020년인가 그렇고 그리고 대회에서 이긴 게 21년 그리고 현재에 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영상까지도 만들 정도로. 그래서 이 AI 분야는 정말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산업은 아직까지는 적어요. 네, 아직까지는 적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AI나 빅데이터 두 가지 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저렴해지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의 이 AI나 빅데이터의 발전은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은 컴퓨터공학 쪽에서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꼴이 어디에 가 있냐면은 인지학습이라는 곳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공학과들은 목적이 별로 없으세요. 어떤 산업에 묶여있지 않으시다 보니까는 사람의 인지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운전하는 것 같이 굉장히 1차원적인 영역에서 전문가와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는 1차원적인 영역에서 인지학습 쪽에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그쪽에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거 아니라 의사결정,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을 나의 분야에 적합을 시켜서 쓸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야 되고 그게 만약에 잘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엑셀을 못 쓰는 것과 똑같은 시대가 곧 도래할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모르는 상태에서 적용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 실무에서 AI 적용 사례 해외 사례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는 어제 학회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실은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어가지고 네, 저희 내부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마무지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술하고 어떻게 함께 일을 해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누가 먼저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너무 섣부르게 먼저 했다가 저희 회사처럼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빠르게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도 넘쳐나고 그 다음에 저희 또 하나가 이제 공간 데이터 부분이 실은 공간 데이터 시장 자체가 GIS를 넘어서서 분석 시장으로 바뀐 것도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빅데이터 만들어지고 프로세스가 변경이 되고 그런 연산이 바뀌면서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도 뭐 S3나 이런 데도 지금 AI를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해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뭐 지도나 지적 같은 데이터들을 굉장히 빠르게 생성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과 같은 디지털 데이터로 현실을 얼마나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그거에 대한 실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지 인식 쪽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게 이미지 디텍팅이에요. 저는 디텍팅 기술들. 이게 뭔지, 물건을 발견하고 그 물건이 뭔지, 차량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걸 저희가 디텍팅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CCTV 쪽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이 관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도로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야지 이제 좀 걷기 좋은 길이 되는지 아니면 안전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도 있고, 좀 보시면은 이제 저 연석을 이제 작을 때랑 늘렸을 때 차량 충돌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CCTV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공지능이 했던 가장 큰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 저희가 이제 숫자나 엑셀처럼 분석하기에는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디지털라이징이 돼야 숫자가 되는데, 이미지를 넣어줬는데도 그 이미지에서 영상에서 실제 충돌이 나는 위치만 계속 데이터로 만들어낸다거나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는, 저 이미지 던져줬는데 버스가 몇 대고 차량이 몇 대고 사람이 몇 명인지를 0.05초 사이에 딱 카운트해가지고 바로 데이터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새로운 그 방향성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디지털 트윈에서도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디지털 트윈이 물론 시뮬레이션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자체는 시뮬레이션이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양한 환경의 모든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에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 트윈 안으로 올라오느냐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이라든가 항공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의 영상이라든가 CCTV 같은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의 속도를 얼마나 높이고, 그 다음에 현행화를 얼마나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많이 발전을 했고, 이건 잘 아시다시피 요새 건축 설계 같은 거는 다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도시 설계도 아까 보시면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건축 설계만큼이나 이렇게 그 건축 설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쓰고 있다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BIM이나 이런 것도 그 계산 공식들을 만들어 놓고 거의 강화 학습하는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인공지능 학습으로 잘 활용이 아직 되지는 않고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서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근데 아까 보셨던 어떤 창의적인 어떤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은 인공지능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 계획이라든가 건축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정확하게 포인트만 잘 줄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의 데이터에서 맥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시킬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엔비디아 캔버스, 어도비 이런 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놓으면 대충 그리고 그 자연 경관으로 바꿔줘, 그러면 이게 바꿔줘요. 그러면은 좀 더 발전된 도시 계획 쪽에서 좀 더 발전된 모델이라고 하면 도시 선이라든가 이런 거 그려놓으면 나머지 조경이나 이런 거 사람이 사는 모습 이런 거 아까 보셨듯이 그냥 AI가 그려도 그 부분은 의사결정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NLP 아까 얘기했던 LLM이라고 해서 이제 챗 GPT 같은 모델들을 이용해서 어떤 내용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콜센터에 금융위에서 콜센터 데이터를 텍스트로 전환하는 알고리즘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콜센터 데이터가 전부 텍스트로 전환해서 DB에 잘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텍스트에서 긍정, 부정 정도 수준의, 그게 2014년 모델 같은 경우에 긍정, 부정 정도 수준의 분석이 있었다면 지금은 맥락을 찾아내요. 그래서 대화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요구하는 바가 뭐야? 네가 생각하기에 이 대화에서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라는 질문까지도 답을 찾아서 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LLM 엔진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 시민의 의견이라든가 맥락들을 좀 더 잘 파악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책이 정했을 때 그 정책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일일이 대중들한테 다 알려주기는 어렵지만 이런 챗 GPT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개인화된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도 베이스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고 많은 기관들이 이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었는데 결론은 저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갑자기 생겨난 애가 아니고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단단한 기술입니다.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기술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 왔고 이 가속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산업이든지 결국 쓸 수밖에 없는 코어 기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우리 영역에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실험을 먼저 나서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이 하는 것들을 잘 지켜봐서 내 분야를 뺏기지 않는 노력까지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빅밸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나 어떤 빅데이터 기술이나 어떤 공간 데이터든 다 공급을 하고 세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무 자체가 고객들이 먼저 기술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POC 같은 거를 통해서 한번 진짜 이 기술이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실험을 해본 다음에 시스템을 도입을 하세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고객들 아까 보여드렸던 고객들은 대부분 그 POC 과정에서 성과를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도입해서 쓰고 계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한번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